여러분, 오늘 밤의 미스터리는 한 소년의 인생과 한국가의 사법 시스템이 어떻게 한 치아페 실수가 심각하게 어긋나 버렸는지 그 비극의 실체를 풀어나갑니다. 2000년 8월 10일 한밤중 소나기가 한 차례 쏟아진 새벽 2시경 전북 익산에 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에 무전이 울립니다. 동료 택시 기사 박 씨의 다급한 외침이었습니다. 놀란 동료가 급히 응급 차량을 부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40대 택시기사 박 씨는 어깨와 가슴 등에 무려 12차례나 칼에 찔린 모습이었고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과다출혈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사건 초기 경찰은 범행 동기와 용의자 특정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현장에는 혈흔과 지문 등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고 수사는 미궁에 빠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줄기 빛처럼 등장한 목격자의 진술, 사건 현장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탄 사람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죠. 하지만 이 목격자의 진술은 처음부터 석연치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진술이 바뀌면서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켰으니까요. 당시 언론은 앞다퉈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택시기사, 피살, 범인은 누구인가? 익산 택시기사 살인사건 미스터리 증폭과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말이죠. 전 국민의 눈과 귀가 이 미제 사건에 쏠렸습니다. 범인 검거에 대한 압박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사건 발생 단 3일 후 경찰은 놀랍게도 용의자를 지목합니다. 그 주인공은 다방 배달 일을 하던 15세 소년 최무군이었습니다. 그는 새벽에 오토바이를 타고 약촌 오거리를 지나다 멈춰 선택시를 발견하고 신고했던 바로 그 목격자였죠. 그런데 최군의 증언은 처음부터 이상했습니다. 그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내내 강압적인 분위기와 폭행, 회유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잠도 재우지 않고 계속 신문하며 허위 자백을 유도했다는 겁니다. 어린 소년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공포였을 겁니다. 결국 최군은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견디다 못해 자신이 범인이라고 말해버립니다. 경찰은 최군의 자백을 토대로 현장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현장 재현은 어딘가 어설펐습니다. 최군은 범행 도구를 제대로 들지 못했고 동선 또한 부자연스러웠죠. 마치 누군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경찰은 최군이 범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최군의 옷에서는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고 범행에 사용된 흉기도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법원은 오직 최군의 자백만을 유일한 증거로 삼아 2001년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최군은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확정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당시 언론은 미성년자 택시기사 살해,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과 같은 보도를 쏟아내며 세상은 15세 소년을 살인범으로 단정했습니다. 한 소년의 억울한 옥살이가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2002년 9월 7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살인범의 오토바이, 진범은 누구인가 편을 통해 약촌 오거리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이 방송은 최군의 억울함을 정면으로 제기하며 경찰 수사의 문제점과 진범의 존재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방송에서는 충격적인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당시 약촌 오거리에는 최군 외에 또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가 있었다는 증언, 그리고 흉기에 찔린 피해자를 처음 발견하고 신고했던 사람이 최군이 아니라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였다는 주장, 서서히 진실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당시 사건 현장 인근에 있던 오토바이 배달부 김모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합니다. 김 씨는 평소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사건 당시 수상한 행적을 보였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이 방송은 전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사건에 대한 재수사와 재심 요구의 목소리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잠자고 있던 진실의 불씨가 다시 지펴진 순간이었습니다. 2010년 최군은 10년의 억울한 옥살이를 마치고 만기 출소합니다. 하지만 살인자라는 낙인은
그의 삶을 끈질기게 따라다녔습니다. 평범한 삶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잃어버린 인생을 되찾기 위해 재심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줄 변호인단이 꾸려졌습니다. 재심은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검찰의 강력한 반대와 법원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재심 개시 결정까지는 무려 6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변호인단은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제시된 진범의 단서와 새로운 목격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적 여론에 힘입어 경찰은 뒤늦게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수사 과정의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죠. 초기 수사에서 간과했던 중요한 단서들이 다시 빛을 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었던 김모 씨가 다른 범죄로 복역 중이던 감옥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것입니다. 10년 넘게 부인해왔던 진실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언론은 약초 노거리 사건 10년 만에 진범 밝혀져라며 일제히 속보를 쏟아냈습니다. 2016년 11월 17일 광주고등법원은 최군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고 마침내 무죄를 선고합니다. 16년 만에 최군은 살인범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벗고 자유의 몸이 됩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 수사 과정과 증거의 신빙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진범 김모 씨는 뒤늦게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는 한 청년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그 청년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동안 자유롭게 살았다는 점에서 더 큰 비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약초 노거리 사건은 국가 사법 시스템의 중대한 오류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국가는 최군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했고 보상해야 했습니다. 최군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며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사법정의의 중요성, 수사기관의 인권 침해 가능성, 그리고 언론의 역할과 재심제도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죠.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숙제도 남아 있습니다. 당시 부실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들에 대한 책임 추궁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의 목소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군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비로소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약초 노거리 사건은 잃어버린 시간, 그리고 진실을 향한 끈질긴 투쟁이 어떻게 정의를 찾아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약초 노거리 사건은 비록 진실이 밝혀졌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남겨진 숙제를 던져줍니다. 당시 부실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들에 대한 책임 추궁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과연 이들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물을 수 없는 걸까요? 또한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재심 제도를 더욱 강화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그것이 알고 싶다와 같은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언론이 권력의 감시자로서 제 역할을 다할 때 억울한 진실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니까요. 늦었지만 용기 낸 검사의 사과, 당신의 억울함 밝혀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검사로서 제 처분으로 인해 억울한 사람이 없기를 기도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군 사건에선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인 미안함이 너무 컸습니다. 광복절을 하루 앞둔 지난 8월 14일 약초노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으로 누명을 쓰고 10년 동안 옥살이를 했던 최모 씨 앞에 현직 검사가 나타났습니다. 검사에게는 최 씨보다는 청년 최군으로 각인돼 있었고 이날 최군을 만나러 전주를 찾아간 이는 2006년 진범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림으로써 누명을 벗을 수 있는 최군의 마지막 희망을 꺾어버린 당사자 김훈영 부장검사였습니다. 두 사람은 15년 전 검사와 피조사자 신분으로 만났지만 이날은 사과하고 사과받는 사이로 마주했으며
껄끄럽고 불편한 자리일 수 있었지만 김훈영 검사의 진솔한 사과의 최고는 그 자리에서 그를 용서했습니다. 잘못했으면 사과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동안 검찰 조직에선 이런 이치가 통하지 않았다. 재심을 통해 결과가 뒤집혀도 기관 차원에서 사과한 적은 있었지만 정작 사건을 처분한 검사 개인은 조직의 그늘에 숨은 채 어느 누구도 과오를 고백하며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김은영 검사는 그런 점에서 언론을 통해 그리고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사과한 최초의 검사였습니다. 이따금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한 그는 인터뷰 말미 사람이 사람의 일을 판단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 같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당시로선 최선의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내린 처분이었지만 검사도 사람인지라 실수를 한 것이고 자신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게 드러난 이상 책임지고 사과하는 게 맞는 일이라고 했다. 당시 사심을 갖고 사건을 처리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였다. 만기 복역을 하고 나온 이 피해자는 형사보상금 8억 4천여만 원을 받았다. 5%는 사법피해자 조력단체에 기부했으며 진범 체포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황상만 반장에게도 5%를 전했다. 하지만 죄가 없음에도 감옥에서 10년을 살다 나온 피해자에 대한 안타까움은 여전하며 주변을 살피는 피해자의 모습에 많은 이들이 더욱 씁쓸한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2000년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박모경위는 자택에서 목을 매 세상을 떠나기도 했다. 박경위는 동료와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괴롭다, 죽고 싶다는 말을 남겼다고 알려졌다. 그는 재심 공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에 대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결국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진범을 끝까지 찾아내지 못했던 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아픈 상처를 지니게 됐습니다. 오늘 밤의 미스터리는 수많은 의문과 질문을 남긴 채 막을 내립니다. 우리가 애써 외면했던 진실의 파편들이 때로는 한 사람의 인생을, 때로는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기도 합니다. 어둠 속에 갇힌 진실을 찾아 나서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결국 그 과정만이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할 것입니다.